예,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네 번째 공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대표와 대면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지난 재판이랑 다르게 이제 이 대표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제 신문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것들이 이제 물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반대 신문의 기술. 예. 변호사들이 그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이 불리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입니다. 네. 사실 기본적인 목표는 어떻게든 그 불리한 증언이 위증을 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는데 예. 사실 그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신문에서 했는 사실이 어떤 증인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결국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가 처음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변경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실과 유동규 씨의 증언이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런 측면을 날카롭게 이렇게 파고들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예.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 신문이 있으면은 검찰 측이 또 재신문을 합니다. 나아가서 필요할 경우에는 재판부께서 직접 직권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 부분 어떤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 다가갈 수가 있어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번복된 점들은 네.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죠. 왜냐하면 이 신문할 때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당사자입니다. 이 변호인이 이 반대 신문의 질문지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와 좀 이렇게 합의를 네. 해가지고 만들어 놨을 텐데요. 일단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그 당시에 체험자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상황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네. 그러면 변호인에게 메모 형식으로 건네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또 변호인이기도 하고요. 재판부의 양해를 구해서 직접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서 이런 광경도 펼쳐질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로 네 번째 재판이잖아요. 1심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사실 지금 공선법 위반은 크게 예. 두 덩어리인 것이죠. 예. 하나는 김문기 그 개발처장을 알았는지 여부, 또 하나는 지금 그 관련해서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용도 변경 같은 것들을 사실상 하라고 윽박질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른 것 같은데요. 결국 현재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서 유동규 씨가 나오고 국토교통부 측의 어떤 관련되는 사람들도 나온다고 하면은 그 재판 자체가 그렇게 늘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관련되는 증인들 같은 경우에 그 다 나올 경우에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번 추석 전 9월이나 10월까지는 1심 판결은 충분히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심 판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100만 원 이상이 나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처를 받게 되면은 당선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1심 판결에서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아니면 뭐 그 구류형이 나온다면 이게 바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헌법상 어떤 대원칙은 형사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 무죄 추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선법상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어떤 그 공선법에 따르는 예컨대 이제 국가 정당에 대한 그 선거 지원금 같은 것들을 몰수하는 이런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이제 국고 지원금 자체가 네. 400억이 넘다 보니까 만에 하나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공소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1심 판결 선고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나아가서 단순히 100만 원 이상이 넘어서 굉장히 죄를 부인을 하고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징역형으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정치권에 밀어닥칠 어떤 후폭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공방이 어떨지 굉장히 관심이 네. 쏠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 지난 3차 공방에서 과거 이제 호주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를 네. 하면서 패키지 여행을 갔다고 해서 다 같이 친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오늘 재판에도 펼칠까요? 일관성 있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주장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규모가 있는 그런 그 출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성남시청에 직속 소속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산하기관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유동규 씨의 어떤 증언 내용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직접 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그 방송에서 문제가 됐던 발언도 이재명 대표가 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 그리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과거에 뭐 전화를 한다고 들었다라고도 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유동규 씨의 이게 전원입니다. 근데 이 실제로 이 말을 한 사람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증거 능력이 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변호인이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들었냐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진술이 유동규 씨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진술과 진술이 충돌을 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떻게 골프 카트를 같이 탔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진술과 그리고 이건 뭐 패키지 여행과 같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도 있다라는 진술이 부딪히게 되면 이 재판장에서는 재판관들은 어떤 식의 판결을 내리게 결국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예.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든 탄핵을 할 것이고 예. 그렇게 반대 신문이 끝나고 날 경우에는 검찰은 다시금 유동규 씨의 신빙성을 높이는 제주 신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어떤 친한 관계가 아니면은 알 수 없었던 굉장히 어떤 그 세밀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조작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물으면서 해서 어떤 신빙성을 높일 것이고 나아가 결국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검찰 측 말도 이게 뭐지? 변호인 말도 이게 뭐지 했을 때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으로 신문할 수 있고 나아가 대질 신문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재판부가 증인 유동규 그리고 또 이재명 그 대표를 같이 해서 서로 한 사람한테 물어서 같은 쟁점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고 증언한 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묻는 방식으로 해서 심증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포인트가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동규 씨한테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지 예. 만약에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핵심되는 어떤 그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때는 정말 법정에서 펄펄 뛰면서 내가 좀 증언할 수 있도록 질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지 여부 나아가 재판부가 경우에 따라서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의 대질 신문을 시도하려고 하는지 여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볼 경우에는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가늠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질 신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법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는 재판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검찰 측에 요청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변호인 측이 대질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질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대 질문이 예.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검찰 측의 주신문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오전 중에는 검찰 측이 주신문을 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반대 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묻는 그 부분이 재판부에 가진 의문점 그리고 그 심증을 가늠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신문을 하다 보면은 민사사건이건 형사사건이건 재판부가 날카롭게 묻는 그 질문의 포인트가 뭔지 거기에 상당 부분 답이 있다 본다고 하면은 그리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맥이 좀 잡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